자, 그러면 신속통합과 도시정비형, 노선 상업지역 재개발을 비교를 했을 때 신속통합 방식의 사업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노선형 사업지역은 써 있습니다. 여기 운영 기준에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 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 필요한 이 시설을 짓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주고 그 대신 올린 용적률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죠. 자, 용적률은 신속통합 방식 갔을 때 최대 300%인데 요즘 또 다시 서울시에 주장하고 있는 건 역세권을 때 700%까지 상향이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노선형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울시랑 협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용적률은 600%가 합리적인데 박기현시 800%까지 그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동의율, 사업 추진의 동의율은 75% 가까이 갔고요. 사업 기간은 신속통합 방식은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 조건은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단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노선형 상업지역의 사업 기간은 신탁사의 능력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이 추진하는 곽기현시 구역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수정구안 계속 내년 1월 25일이 우리 건축행위 제한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는 구역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장점을 보면은 신통 방식으로 갔을 때 신통 방식이라는 건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파트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산국제업무단지, 현대 한국모빌티 연구소, 여기 1만 명의 연구원들이 있죠. 그리고 용산경자상가, 이것도 재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55층 이상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원효도 상가 1구역은 아파트 자리로 적합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일환으로 우리는 신통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비용 절감은 서울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노선형 사업지역은 높은 용적률을 준다 이런 내용이고, 단점은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높은 사업비와 사업 위험성은 업무 시설 50%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양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여의도, 용산국제업무단지, 용산경자상가 다 상업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상업시설을 짓는다?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작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 의견이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라 그런 게 단점이고요. 신속통합 방식은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 비고사항으로는 공모 방식이라고 하죠. 서울시의 예산을 타는 거니까 공모 방식은 공공재개발 또는 주민제한 방식 사업 추진 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게 비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 이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익적인 측면이 어떻게 될까, 그걸 수치 분석을 했습니다. 박기현 씨가 주장하는 도시정비형 사업 가능 지역, 주장하는 부분이 이 구역이지만 가능 구역은 이겁니다. 여기에 이 도시정비형으로 진행했을 때 이 1만 내의 사업성과 전체를 신통으로 재개발했을 때 이 1만 내의 사업성을 비교를 한 거죠. 그리고 번지수는 121번지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뢰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다음요.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도시 정비형 재개발을 했을 때 일부 구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파크뷰를 제외한 167명의 조합원들 일대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파크뷰를 포함해야 됩니다. 왜냐? 노선형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빼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뺐음에도 불구하고 자, 분담금이 24평일 때 5억, 34평일 때 8억이 예시가 됐고요. 전체를 신통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24평일 때 2억 7천, 34평일 때 5억 7천으로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용적률을 더 많이 준다고 했을 때는 분담금이 당연히 줄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이걸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보고 저도 놀랬고 다 놀랬습니다. 자,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분담금이 더 상승이 된다. 근데 이 예시는 사실은 건축비를 되게 적게 잡았을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녹색, 지능형, 추가 인센티브 여러 가지 건축물 혁신 디자인 이런 걸 넣었을 때는 건축비는 어마어마하게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요. 자, 우리 구역의 특징은 여의도도 엄청난 사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농산국제업무 배우지로서 되게 가치가 있는 데인데 여기도 어마어마한 상업지역이 될 거고요. 전자상가가 지금은 아무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순환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만 명의 연구 직원들이, 고급 브레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사이에 바로 앞에 있는 데가 미국. 여기에 과연 오피스 건물 50%를 넣고 부산복합 단지를 만들어야 될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 구역은 아파트를 재개발하게 되면 고급 단지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지도를 보시면 다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실례로 박기현 씨와 저하고 4명이 SH 사업본부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께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구역은 도시정비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통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사업본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30년 동안 업무를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1초도 쉬지 않고 신통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야 된다. 이게 공식적 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냥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담금이 오히려 높다. 두 번째, 우리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부산복합단지보다는 아파트, 고급 주거단지 재개발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 결론. 우리는 아파트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업 타당성, 수주 분석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 때문에 상승 이슈가 가장 크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미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상승도 큰 이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5일 복합형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박기현 씨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사비 상승에 이 사업 자체는 더 높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게다가
미분양이 되게 되면 그 부채는 다 조합원들 개인의 부채로 다 떨어져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반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된다는 사업도 하기 어려운데 안 된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근데 이 내용들을 소유주분들이 알고 계셔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는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당의 위험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로 가도 빨리만 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향성이 옳아야 빨리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방향, 거꾸로 가는데 빨리만 간다고 이 사업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어떤 것이 더 사업이 빨리 갈까? 당연히 앞으로 가야죠. 뒤로 가면 가기만 하는 거죠.